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벌써 8월도 마지막 주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요번 여름이 또 특히나 덥고 또 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셨을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오긴 하더라고요. 네, 다행히도. 그래서 우리 쓸공님들도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이제 열정 씨가 2번의 시간을 통해서 네. 유럽 주식계의 현인 앙드레 할아버지에게 푹 빠져 있었거든요. 네. 이제 오늘은 또 다른 현인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서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두 개의 투자서를 이어서 소개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뭐죠? 지난 이제 시간에 언니도 말했듯이 투자 공부는 자기만의 길을 좀 찾아가는 여정이고, 현인들도 다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 길에 이제 우리 위인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봐야 된다 같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소개하는 이 두 분들도 각자의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서 이게 제가 이제 어떤 걸 취하고 또 어떤 거는 버릴지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쓸공님들도 각자가 좀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러는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앙드레 할아버지의 책을 공부하면서 주식시장의 큰 숲,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맞아요. 달걀 이론, 그죠? 그리고 이제 달걀 이론에 따르면 이제 순환하는 시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네, 맞아요. 오늘 제가 소개할 그 책의 저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투자계의 현인은 필립 피셔라는 분이고요. 네. 이분이 워렌 버핏이 말하는 분, 나의 스승님이다 라는 분의 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읽어볼 책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이에요. 버펫의 철학과 또 일맥상통하네요. 그쵸. 가치 투자. 맞아요. 지난 시간 앙드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잠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소신 투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어찌 보면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 사고 주가 상승기에 과장 국면에 팔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 맞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주인공이 주식시장을 그 앙드레 할아버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제 딱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 즉 경기 변동 국면을 활용한 주식 투자,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게 이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이 책이 1950년대, 60년대에 써졌거든요. 이때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20세기 초반까지는 경기 변동을 활용한 주식 투자가 먹힐 때도 있기는 했대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금융 시스템이 아직은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경기 변동의 업앤다운이 굉장히 뚜렷했던 시기였고, 또 이런 금융 시스템의 이상 징후를 전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인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끼리끼리 공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들을 활용을 한다면 이 경기 변동을 활용한 투자에 성공할 수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상 징후를 소수의 사람끼리 끼리끼리만 알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안 사람들은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현대에는 뭐 모든
데이터가 어쨌든 오픈이지. 공개되니까. 맞아요. 요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경기 변동을 활용한 투자가 그렇게 수익을 많이 주진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또 경기 변동도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예전에 그런 불안정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있었던 경기 변동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쵸. 것 같아요. 옛날에 막 이자율 19%까지 올라가고 그런 시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좀 바라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또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증권거래 및 감독 법안까지 이제 통과가 되면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체계를 갖춰갖고 안정을 찾아가면서 이런 이제 시장 변화를 예측해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라는 게 필립 피셔 분의 주장입니다. 그러네요. 이 책이 50년대에 쓰였다고 했나요? 1956년에 그 서문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이 안정되긴 했지만, 그쵸?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그분이 생각하신 것만큼 아주 안정되진 않은 것 같아. 그 뒤에 또 역사를 보면 사실 그치. 금융위기도 있었고. 맞아. 이 분이 이제 맹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뢰했던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어떤 때는 또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더 혼란을 가중시킨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생각은 또 50년대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또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상황과 견주어서 조금 읽을 필요는 있다. 그쵸.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저자는 어쨌든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이 말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는 어쨌든 주식 투자의 기본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쵸. 그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필립 피셔라는 분은 도대체 언제 주식을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 그거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앙드레 할아버지는 주식시장 이 순환론에서 달걀 아래 꼭지점 가까이에서 사서 달걀 위 꼭지점에서 팔라고 이렇게 분명히 딱 포인트를 짚어주셨거든요. 그렇죠. 좀 명확하긴 해, 교과서처럼 앙드레 할아버지 말씀이. 그쵸. 그죠? 그런데 이 필립 피셔 분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이분은 누구도 지금 시장이 싼지 비싼지 알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의견인 거죠. 나 그 말은 좀 공감이 약간 가네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앙드레 선생님 얘기할 때도 언니가 요거 짚어줬었어요. 맞아, 근데 맞아. 언제가 이 달걀의 원인지 맞아. 내가 어떻게 아냐. 지나놓고 아는 거지. 그죠. 지나고 나면 확실한 거지. 맞아. 근데 그 상황에서는 사실 이게 분별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언제 사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이 당시나 뭐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경제 지표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주식 시장이 급락했을 때 그때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 그쵸. 이론적으로. 그쵸. 근데 지금이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뭐 일반인이 우리도 그렇지만 그치. 전문가들조차도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맞아. 그야말로 그냥 베팅이잖아요. 그쵸. 우리 이제 2021년에 그 주식 떨어졌을 때 이제 저도 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쵸. 또 샀어요, 그냥. 미워도 다시 한번. 그치. 예. 요즘에 또 올랐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뭐 많이 매수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 역시 그냥 이 주식이란 거는 장기 투자고, 그냥 어쨌든 너무 많은 베팅을 하지 않고, 내가 맞아. 감당할 수 있는 위험 하에서 조금씩 하면 다시 회복되긴 하는구나라는 또 생각을 요즘은 또 해요. 맞아요. 그죠? 예.
그때가 어쨌든 하강 국면의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산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어쨌든 나는 그냥 전 습관적으로 매일 사니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돈으로 하면서 그냥 그랬는데 그치. 다행히 올라줘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책에서는 미래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자 하는 인간의 우리의 경제적 지식 수준을 봤을 때 실제 상황에 이 예측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맞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할 수 없다는 거지. 맞아요. 그 뭐 신도 아니고 바닥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 진짜. 이제 만약에 혹시나 만약에 미래에 정말 이제 똑똑한 인공지능이 나오거나 네. 그랬을 때는 뭐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하는데 아직은 이제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경제학적 분석 방식은 마치 옛날 중세시대의 연금술사들이 그 주술을 이용했던 그런 방식과 유사하다. 맞아요. 근데 전 솔직히 AI마저도 그래.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싶어. 맞아요. 그죠. 네. 이 책이 50년대에 나왔으니까 정말 똑똑한 컴퓨터가 나와서 예측할 수도 있겠죠. 이분은 생각했지만 우리가 또 50년 뒤에 바라봤을 때는 챗 GPT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싶긴 하잖아요. 그쵸. 아무튼 인간의 머리로는 경기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분의 설명이고 맞아요. 우리도 이걸 알죠. 이제 언니가 이제 주식 버블 이야기 했을 때 맞아. 천재들도 다 맞아요. 그거는 예측 못했잖아.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주식시장 한참 좀 그랬었는데 뭐 코로나 이거 누가 예상합니까? 그죠? 못하죠. 맞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우리 고급 인력들 있잖아요. 네. 그 똑똑한 분들이 이 경기 동향을 예측하기 위해 바치고 있는 노력에 단 얼마만이라도 생산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또 일명 공감이 가네요. 자, 이제 그런 인재들이 경기 동향을 분석하기보다 생산적인 목적에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라면 맞아요. 바로 그 생산적인 목적, 그게 뭐죠? 그게 이제 바로 이 책의 제목에 답이 있어요. 아.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라라는 것. 아. 다시 말해서 이제 위대한 기업을 찾아라라는 건데요. 그러네.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을 찾으면 그 기업이 알아서 잘 할 텐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네. 그렇죠. 그건 경기랑 상관없이 뭐 하락은 하겠지만 경기가 뭐 워낙 안 좋을 경우에는 위대한 기업들도 사실 하락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리스크가 크진 않을 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이 이 위대한 기업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수 타이밍도 이 또한 위대한 기업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만 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찾은 이제 위대한 기업이 있어. 이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단계를 이제 지나서 이제 앞으로 막 이제 상업적인 대규모 생산을 들어간다. 뭐 이런 사실을, 팩트를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이제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이 회사의 사업 정도를 파악했을 때 이제 매수 타이밍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내가 투자할 기업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를 또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신기술 개발 단계를 지났는지 상업적 대규모 생산이 정말 이게 되는 건지를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해를 하고 반도체 있어야 되네.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반도체 생산 어떤 그 가치 사슬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신기술이 있는지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공부할 거리가 많기는 사실은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코스톨라니 할아버지 이론을 적용하려면 경제를 잘 알아야 돼. 그죠? 근데 이 피셔 분은 이 산업의 기술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네. 그쵸. 그리고 경영진의 능력. 경영진의 이런 능력. 거. 약간은 좀 미시적인 관점이네.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다른 시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둘 다 알면 이거 완전 100점 100승이겠는데? 그러면 장난 아니죠, 그거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올바른 기업에서 순이익에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을
있지만 네. 이가 이제 순이익 증가가 아직은 주식시장에 반영되지 않아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 네. 요때가 이제 매수의 적기라고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뭐 말이야 쉽지. 이 매수 타이밍 찾아내는 것도 사실 경기 동향 예측하는 거 못지않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이 주식의 어떤 주식 투자의 왕들이 하는 말씀이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닐까. 한편은 이런 의심도 살짝씩 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운이 좋아서 그 기업이 성공을 해가지고 또 운이 맞아. 좋아서 다 수익이 좋았어. 네.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라라고 말씀을 할 수 하시는 있는 거지. 맞아요. 그치. 약간 성공하지 못한 분은 이런 책을 쓸 수 없지. 그치.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자, 시장 상황이 아니라 네네. 투자 대상 기업의 활동과 상황에 매수 타이밍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자, 그런데 사실 뭐 투자자로서 걱정이 되는 게 네. 사실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매수했다가 상승장의 꼭대기에서 주식을 사게 돼서 이 갑자기 또 대폭락장을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뭐 어떤 주식을 샀든 우리가 또 근래에 맞이한 상황 아닙니까? 네네. 이제 거시경제가 나빠지면 어쨌든 어떤 기업이든 하락을 피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건 고려하지 말란 뜻인가요? 그러니까 숲이 불을 타면 나무가 아무리 뭐 싱싱한 나무였다 한들 그쵸. 피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뭐 기적적으로 한 그루 남을 수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고민이 막 생기려고 하는데 딱 이 부분에 대한 저자만의 답을 책에 써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폭락장을 맞으면 결코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지만 이 문제는 인내심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니까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이제 회복이 된다. 그렇죠. 그럼 이제 산불 예시를 또 적용을 해보면 이제 좋지 않은 기업은 산불에 완전 뿌리까지 다 타버리는데 좋은 기업은 이제 끝에만 살짝 타고 다시 살아난다. 그치.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전제가 우리가 올바른 기업, 즉 위대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인내심만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잘한 사람들이 뭐 JP 모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조금 분할해가지고 좀 여러 번에 나눠서 좀 느슨하게 가져가면 좋다는 이제 팁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기업에 투자를 한 것이고 그랬다면 뭐 하락장이 오더라도 인내심만 가지고 기다려라 라는 게 이분의 생각이에요. 참, 어렵네요, 어려워. 그쵸.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에디슨에 대한 영화가 또 생각이 나는데, 이 JP 모건이 에디슨한테 투자를 해줌으로써 이제 에디슨이 그렇게 큰 기업가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실 JP 모건이 이제 얼마나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물론 이해하고 투자했겠지만. 근데 사실 여러 가지가 작용을 했거든요. 그 에디슨의 경쟁자의 기술이 사실은 더 좋았는데 이게 또 약간 사업적인 면과 또 에디슨의 어떤 기업가 정신과 약간 쇼맨십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은 결국 에디슨이 이겼는데 참 이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그러네요. 이분이 이제 위대한 기업을 찾아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 말이, 동의는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경기 사이클과 관련해서는, 이분도 이제 경기 사이클이 여러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하나라는 거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중요한 사항, 더 중요한 사항도 많으니까 너무 이 경기 변동 상황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아예 무시하고 막 우리가 뭐 하락장이 계속 될 것 같은데도 막 내가 이건 위대한 기업이야 이러면서 덤벼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분의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앙드레 코스톨라니 분의 설명은 또 나름의 어떤 순환론이 있다는 거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절충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네, 맞아요. 자, 주식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매도 타이밍은 언제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나요? 그렇죠. 물론 있죠. 근데 이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저자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면 주식을 매수할 때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했다면 그 주식을 팔아야 할 시점은 거의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거의 배당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된다, 뭐 이런 건가?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놓고 내 아들, 딸들이 부자가 되길 바래라,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장기 투자 끝판왕. 근데 정말 미국 주식은 좋은 점이 배당을 되게 자주 해주잖아요. 맞아. 그게 좋아요. 맞아. 우리나라도 좀 배당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쵸. 언제까지 그렇게 회사 규모만 키울 건지 배당도 좀 해야지.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야 뭐 너무 부자라 가지고 평생을 주식 투자해놓고 그걸 자식들한테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평생 한 주씩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팔긴 팔아야 되는데. 나도 좀 써보아야지. 그렇지. 팔 때 그러면 이제 언제 팔아야 하나 그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해당 기업의 상황에서 답을 좀 찾으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실수를 인정해야 할 때, 이제 살 때 했던 판단이 좀 틀렸다라는 느낌이 결론이 좀 나면 즉시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이걸 매도를 못 한대요. 맞아.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아무도 모른다? 내가 그 주식 산지 아무도 모르는데도 괜히 나 혼자 자존심 상하고 나 혼자 속상하다? 나와의 치열한 싸움이야. 저도 한 2개 주식 있거든요. 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아픈 못 손가락. 팔렸어. 아무도 모르는데. 나와의 어떤 결투라고 해야 되나? 얘를 파는 순간 나의 이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런 게 한 2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살 때는 나의 판단이 맞았어요. 근데 이 기업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서 이 회사는 더 이상 위대한 기업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도 매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유튜브 영상 중에 그게 있어요. 그 시가총액 1위를 했던 그러니까 미국 주식 그거를 계속 보여주는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위에 있던 게 막 그냥 밑으로 떨어지고 그런 거 보면서 요 말이 좀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주로 기업의 상황이 바뀌는 주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경영진의 능력이 좀 떨어져서 방향을 잘못 잡거나 주력 상품의 시장 전망이 나빠졌을 때 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경영진의 능력과 저는 좀 도덕성도 중요하다고 그쵸. 봐요. 그럼요. 진짜 뭐 이렇게 자기 어떤 주력 사업에 막 집중하지 않고 계속 주식 갖다가 이익 보려고 그러는 경영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멀리 내다볼 수 없으니까. 맞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사유는 더 좋은 투자 기업을 발견했을 때. 이게 저는 보면서 남자친구와 이별해야 할 때의 사유와 조금 세계가 비슷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해가 그냥 딱 되네. 근데 배우자는 안 돼. 배우자는 이런 이유로 갈아치우면 절대 안 되고요. 그치. 배우자는 우리가 일단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회사의 경영자야.
그러니까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위대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연애하고 또 결혼은 다른 다르지. 게, 그러니까 결혼은 일단 어떤 사업적인 이익을 생각하면 안 돼. 그쵸. 네. 그냥 그쵸. 저 사람 위해서 내가 희생할 마음이 돼 있을 때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 이제 내가 뭔가 상황이 바뀌면 돈을 뺄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결혼은 경영진으로 참여한 거야. 이미 나는 발을 담궜어. 맞아.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도 시점이 네. 이제 약세장이 찾아오기 전에 매도를 하고 기다렸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이런 일은 정말 불가능하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이 저자는 개인적으로는 약세장이 지나가고 난 뒤에 본인이 판 가격보다 싼 가격에 그 주식을 다시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대요. 맞아. 그럴 것 같아, 진짜. 맞아요. 이게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에코프로. 이거 막 저기 광풍. 일 초기에 판 사람들도 속이 아파가지고 심지어 이익을 봤어. 봤는데도 남들이 더 이익 본 게 진짜 너무 속이 쓰린 거야, 사람들이. 맞아요. 이런 멘탈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이 정말 앙드레 할아버지는 숲을 보는 분이셨다면 네. 필립 피셔 이분은 앙드레 할아버지와 동시대를 살아간 투자자지만 이 나무에 집중한 분이셨네요. 맞아요. 완전히 다른 시각의 두 대가의 책을 저희가 이제 이어서 읽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재밌어요. 그렇게 반대의 입장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앙드레 할아버지의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통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계의 현인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중에서도 주식의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비교를 해서. 근데 저는 사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앙드레 할아버지 책을 읽으면서는 경기 변동을 어떻게 예측해야 하나 라면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신기의 맞아. 영역인데 맞아. 이러면서 투자에 약간 의기소침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필립 피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는 이분도 사실 투자를 하는 거 방법이 어렵잖아요. 그 기업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네. 근데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인간도 할 수는 있겠다. 그쵸. 네. 인간계의 일은 맞는데 열심히 해야겠구나.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면 그 업계를 좀 파악하기 쉽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좀 뭔가 내가 내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뭐 투자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치. 좀 희망이 생기네요. 하나는 내가 찾아낼 수 있겠지. 위대한 기업. 그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제 뭐 시장 전체를 예측한다는 것보다는 한 기업을 연구하는 게 조금은 쉬워 보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약간 희망이 생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언니 말대로 진짜 투자의 세계에는 한 방법만 있는 게 아니구나. 다양한 진짜 시각과 관점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두 명의 현인을 만나고 우리가 두 개의 시각을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 읽어가면서 더 많은 시각을 깨우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나만의 스타일이 좀 생기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으로 그쵸. 하면서 이 책을 읽었고요. 이 책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매수 매도 시점이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이 책의 본질이 그래서 이제 위대한 기업을 발견하는 그 방법,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기준, 그걸 설명하는 분이 이제 본론이에요. 궁금하시죠? 네,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2부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집중적으로. 네, 진짜 기대됩니다. 네.
아우, 이 더운 여름에 사실 뭐 투자책이니까 뭐 쉽진 않잖아요. 맞아요. 뭐 소설도 아니고요. 난 요새 소설도 읽는 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름에. 여름에는 그냥 내 몸 하나, 내 숨 쉬고 있는 이 몸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또 책을 열심히 읽어오시고 또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쓸공님들도 너무 책을 읽는데 지친다, 힘들다, 이 여름에 이러시면 그냥 팟캐스트 켜놓으시고 네. 우리 얘기 들으면서 누워 계시는 게 맞아요. 그냥 누워있는 것보단 생산적이잖아. 죄책감이 좀 덜 들어. 그래도 뭐 달걀이론 이런 말이라도 하나 배우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해보면서. 네, 아유, 네. 이렇게 항상 함께 해주셔서 이 쓸공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 여름 여러분들과 잘 보냈으니까 다가오는 가을도 잘 준비해봐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